동생들 안녕, 영경이야. 한국사 10미닛. 자, 경제사 수치제도 총정리 두 번째 시간 조선 살펴보도록 할게. 조선이 굉장히 출제 빈도도 높은데 학생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어. 조선시대. 자, 조선 전기 후기 다 살펴보도록 하자구. 자, 먼저 조세제도 토지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 자, 먼저 답헌소실법은 조선 초부터 나왔어. 답사한다는 거고, 경험한다는 거야. 직접 그 지역의 작황의 상태를 살펴본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 풍용을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 풍용을 고려하는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관리였어. 자, 이 관리가 직접 풍용을 고려해서 세금을 감면시켜 주는 건데, 당연히 자, 기준을 높이겠어, 낮추겠어? 높이겠지. 바로 답헌의 폐단이라 볼 수가 있겠어. 작황의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폐단이 나왔다는 것이야. 이게 답헌소실법의 문제점이었지. 어쨌든 답헌소실법은 1결당 최대 300두로 규정하여서 10분의 1을 걷는 것이니까 최대 30두였어. 30두 이상을 거둘 수는 없었던 것이지. 근데 30두 이하를 걷어야 되는데 그 이하를 걷는 과정에서 폐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즉 답헌소실법 적용이 되면 손실에 비례하여서 공제해 주는 건데 잘 공제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조선 초부터 당시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3등급 나누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어. 자, 이제 세종대왕 때에 그 답헌소실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답헌의 폐단,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분구등법이 나왔는데 이 연분구등법, 이 연이 매년이야, 매년 이제는 지방관이 풍용을 고려하여서 9등급 나눴다라는 것이지. 상상년일 때는 20두, 하하년일 때는 4두 걷는 것이야. 2두씩 깎이기 때문에 당시 최대 400두를 규정하였고 그 중에 20분의 1 걷는 거니까 최대 20두를 걷는 거고 최하 4두 걷는 거라 볼 수 있겠어. 자, 20에서 4두라고 하는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정비된 게 연분구등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 자, 근데 연분구등법은 바로 전문육등법과 함께 적용되는 건데 이 전문육등법은 당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 나눴다라는 것이야. 자, 그런데 이 비옥도에 따라 6등급 나눴을 때에 가장 비옥할 때에는 토지의 면적이 작았는데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당시 세금의 액수가 같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거둘 수 있을 만한 토지의 크기는 커져야겠지. 그래서 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보면 되겠어. 다시 말하면 1등전과 6등전의 차이가 지금 현재 면적은 달랐지만 동일한 세금을 걷고 있는 이적 동세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또 1등전과 6등전 이 등급을 나눌 때에 이 토지를 재는 척은 달랐다라는 것이야. 이걸 바로 수등이척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전분육등법에 따르면 1등전의 1결인과 6등전의 1결은 당시 생산량은 같았고 하지만 이렇게 면적을 달리 적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와 풍용을 다 고려한 건데 이걸 바로 공법제라고 하는 거야. 풍용을 고려한 건 연분구등법, 당시 토지의 비옥도를 고려한 것, 비옥도에 고려한 것은 바로 전문육등법이 되는 건데 이걸 합쳐서 세종대왕 때 공법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당시 백성들한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세종대왕이 만든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제도는 좋아. 그런데 또 문제가 사람이지. 연분 책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관이 또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야. 자, 그리고 또 외란을 겪게 되면서 백성들은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한 형편도 많이 안 되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인조 때에 새로운 제도 개편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 전문육등법은 조선 후기 효종 때가 되면 양척동일법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야. 각 등급을 나눌 때에 척을 달리 적용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어. 자, 이제 영정법을 살펴볼게. 영정법. 연분 책정의 비리. 자, 이런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농민의 부담도 낮추기 위해서 이제는 풍용에 관계없이 전세를 1결당 최하 4두로 규정했다라는 것이야. 처음엔 6이었지만 나중엔 4두로 고정이 되는 건데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라 볼 수 있겠지. 즉 토지의 등급을 대부분 가장 아래 등급인 하등으로 정하여서 전세를 경감시켜 준 거라 볼 수가 있겠어.
자, 이제는 사두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른바 전세의 정액화, 액수가 정해졌다는 내용이지. 하지만 그 이외에 부가세가 많았기 때문에 또 그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또 여전히 컸고, 또 이 조세가 자, 지주들이 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또 소장농한테 전가시키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야. 자, 조선후기는 양전 사업을 거의 안 한 상태에서 이 영정법 체제 속에서 계속 자, 유지가 되는데, 자, 이 최하 4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세금 제도가 또 18세기 영조 때 자, 바뀌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 바로 뭐냐면 비총제야. 요 비총제는 조금 난도 있는 내용인데 뭐 항사 능력검정 시험이라던가 수능에서는 절대 언급되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조세에 대한 총액제라 볼 수 있겠어. 조세에 대한 총액제. 자, 총액제야. 자, 중앙에서 도별로 총액을 할당한다라는 것이지. 군연별로 할당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총액을 지역에서 다 채워야 한다는 거야. 그 총액을 당시 공동납으로 그 지역에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지. 자,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은 결국에는 총액을 맞춰야 되는데 총액을 잘 맞추지 못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 그럴 경우에는 지주들,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한테 이중삼중으로 부과하는 도결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즉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 지역 단위로 당시 도결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는 또 화폐로 납부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이야. 자, 이런 도결이 나타나게 된 것은 지방관 그리고 자, 이 향리들이겠지. 향리 아전 그들이 이제 횡령 등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결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던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 자, 19세기 때 흥선대원군. 자, 이분은 숨어있는 토지를 색출을 해야 된다고 본 거야. 양전 사업을 토대로 해서 세금 낼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고, 또 토지를 중복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경향, 토지 겸병은 또 금지시키는 아주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그리고 갑오개혁 때는 말이야, 바로 이 조세의 급납화가 나타났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세금을 이제는 쌀로 내지 말고 다 화폐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제 좋은 제도, 조세를 운반하는 제도는 폐지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좋은 제도 정리해보자. 고려 때도 있었는데 조선 때의 좋은 제도 그대로 이어졌어. 자, 이 조선시대 때의 좋은 제도는 말이야, 바로 지방의 조창에서 중앙의 경창까지 수로를 통해서 운반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이제 인류 지역이 좀 더 구체화되었어. 함경도와 평안도, 제주도가 되겠는데 특히 함경도와 평안도는 그 세금을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경창까지 이렇게 운반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인류 지역이라 했고, 제주도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따로 경창까지 운반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자,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조세에 급납화되었던 갑오개혁 때 없어지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공납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 자, 공납제도는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걸 꼭 기억해둬야 돼. 방납의 폐단. 자, 공납에 대한 변질인데 바로 16세기 때 많았어. 자, 방납. 직접 납부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대신 납부하는, 대리로 납부하는 대납인들의 횡포가 아주 심했는데, 자, 그들이 바로 훈구설이라고 볼 수 있겠어. 점태는 냈는데 다시 거절당하는 거고, 인정은 바로 이제 방납인들이 얻게 된 이익을 정부하고 나눠 먹는다는 내용이고, 불산공물은 그 지역에 나지 않는 물건을 공물로 납부하게끔 하는 것이지. 인납은 자, 공납을 미리 바치게끔 하는 것이었었어.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그냥 공납제도의 폐단, 방납의 폐단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로 세금을 다 통일하자, 특산물도 다 쌀로 통일하자라고 하는 수미법이 제안되었었어. 조광조, 유성룡, 이이 등이 수미법을 제안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지. 그 이유는 말이야, 바로 방납의 폐단에 따라서 결국엔 얻게 되는 이익은 정부, 심지어 국왕까지 갔다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왕의 과감한 결단 없이는 바로 이 제도가 개편될 수가 없었어. 광해군이 외란을 겪으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지. 대동법, 동, 크게 하나로 통일한다. 그 통일은 바로 뭐였냐면 토지였던 거야.
즉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1결당 12두를 내라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야. 기출에도 엄청 언급 많이 되었어. 기출이야. 가호 기준으로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토지 기준으로 1결 기준으로 12두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처음에는 16두였지만 점차 12두로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100년이나 소요됐던 것은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의 반발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지. 자, 또 하나 이제 특산물을 조달하는 관어상인 공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공인이 활동이 아주 활발했어. 기출에 언급 많이 되는데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그 공인은 자 바로 장시의 확대, 선대제 수공업의 확대로도 이어지게 되었어. 특히 공인들은 나중에 특정 상품을 독점 판매하는 보고 행위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도록 하자고. 매점 매석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자, 공납이 토지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전세화라 하는 거고 쌀이 없는 경우에는 미포전, 포목 3배도 가능했기 때문에 자 바로 자 이 또 동전으로 납부도 가능했기 때문에 급납화라는 것을 언급하기도 한다. 자, 대동법 실시 이후에 관할관청으로 등장했던 아주 중요한 기구야. 바로 선해청 되겠어. 선해청의 신설, 대동법 실시 이후에 나왔던 관청이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고. 자, 대동법 실시 이후에 우리 미포전 납부가 가능했다라고 했고 그 미포전은 선해청이 관할했던 건데 또 문제가 있었어. 대동세를 지주들이 내야 되는데 소정원가 전가시키는 경우와 또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라는 것이지. 자, 그리고 이제 상남미와 유치미에 대한 내용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당시 중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쌀은 상남미였어. 중앙관청에 필요한 상남미부터 거뒀기 때문에 지방관하에 당시 필요했던 그 쌀 유치미는 항상 부족했다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지방관하의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지방관하에서는 바로 삼정의 문란을 많이 일삼게 되는 거야. 당시 또 지방에서는 총액제 공동납제로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자, 이 백성들의 부담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대동법은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였으나 또 운영되는 과정에서 또 조선위기 때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대동법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꼭 기억해둘 사람이 한 명 있어. 바로 뭐냐면 한백겸과 이원익 같은 사람이 처음 대동법 실시를 건의했던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특히 가장 토지가 넓었던 아주 비옥했던 그래서 가장 이 대동법 확대에 반대했던 지역이 충청도와 전라도야. 근데 충청도 전라도에선 김육이 평생 동안 노력하여서 대동법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했고 또 김육이라고 하는 자는 동전의 확대와 새로운 역법 시헌역 도입에도 큰 기여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 요 파트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요 파트는 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분을 좀 초과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자 이제 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 역 바로 군역과 요역이 있지. 당시 세조 때의 보법제로 정군과 보인의 관계를 잘 체계화시켰다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보인의 유망이 많았으며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자꾸 요역을 시키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요역은 성종 때 8결당 한 사람을 착출하는 방식으로 요역이 기준이 정해졌지만 허나 그 이상으로 요역을 증발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요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았고 자 그래서 요역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자 요역을 시켰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더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이제 더 군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야. 자, 군역 기피하는 현상이 특히 16세기 때 많았다라는 거야. 대립,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군대 가게끔 했던 것이고 대신 대가를 줬겠지. 방군수포, 군포를 내는 대신 군대를 면제받았다라는 건데 요 방군수포는 불법적인 행위였어. 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바로 군적수포로 합법화시켰다 볼 수 있어. 중종되었는데 군포 두 피를 내면은 이제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제도가 되겠어. 그런데 이 문제점은 이 군포를 걷는
다시 말하면 군포를 내야 되는 그 대상이 농민에 한정되었다라는 것이야. 농민들만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이제 문제점은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역피라미드 형태의 신분제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양반은 많아지는데 그 양반들은 군포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 남아있는 농민들에 대한 부담이 아주 커졌던 거고, 또 군포를 징수하는 기간이 굉장히 또 다양했다라는 거야. 포를 납부하여서 군대를 면제받는 수포군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 남아있는 농민들에 대한 부담은 계속 가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자, 점차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바로 양반층의 성장, 양반이 많아졌다는 거. 근데 문제는 그 양반들은 군포 대상이 아니었다는 걸 꼭 잊지 말도록 하자. 그러면 양반한테도 군포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한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제 차차 나오게 되는 것인데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먼저 군역의 폐단이 너무나 심했고, 그 군역의 폐단, 남아있는 농민들한테 부담이 아주 커지는데, 그 부담, 자,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아예 그 마을이 통틀어서 아예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야. 자, 옆집이 이사를 가버린다, 도망을 가버린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인징이라고 해서 남아있는 집에서 군포를 내야 되는 것이었고, 친척이 도망가게 되면 남아있는 자, 이 친척이 군포를 내야 되는 것이 족징이 되겠어. 인징, 족징의 횡포. 어린아이한테 걷는 군포, 황구첨정. 그리고 돌아가신 분, 시신에 대한 군포, 백골징포라는 것도 있었다라는 것이지. 강영체는 요거는 나이를 좀 줄여서 또 군포를 걷는 행태를 말하는 것이야. 자, 그래서 18세기 때 양역변통론이라고 해서 어쨌든 군역제도가 지금 이렇게 비리가 많은 이 제도가 유지될 수는 없잖아. 바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개혁안에 대한 내용이야. 이 대변통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하고는 관계없는, 신분을 고려하지 않는 큰 개혁이라 볼 수 있겠어. 즉 가오 기준으로 걷는다 호포제, 토지 기준으로 걷는다 결포제, 돈을 기준으로 걷는다 구포제, 이러한 다양한 논의가 나왔었던 것이었고, 소변통론은 자, 농민들한테 토지를 주고 대신 농민들이 군복무를 하게끔 하는 농병일치제가 대두되었었고, 다시 말하면 여전히 농민들한테만 군포 징수하는 그러한 제도 개혁이었던 거야. 농민들한테 군포 두 필이 너무나 크다라고 본 거지. 그래서 그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한 필로 바꾸자라고 하는 간필론이 되었던 것이야. 어쨌든 소변통론은 신분, 농민만 대상으로 군포를 걷는 개혁안이라 볼 수 있겠어. 자, 영조는 사실 요 호포제에 대한 검토를 했었어. 반대하는 양반들이 많았었던 것이었고, 영조는 좀 소심한 탕평을 했었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이 타협안으로 바로 간필론이 반영된 거라 볼 수가 있겠어. 자, 간필론이 반영되어서 제도화됐던 그 개혁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균역법이라고 해. 균역법. 자, 균역법은 이제 1년에 한 필만 내면 되는 거야. 한 필. 농민들이 1년에 한 필만 내면 되는 거야. 두 필이 아니라 한 필로 줄어든 거라 볼 수가 있겠어. 자, 균역법은 이제는 자, 두 필이 아니라 한 필로 줄었다라는 건데, 자, 기출에 어떤 언급이 나왔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 1년에 한 필로 줄여줬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지주들에게, 자, 지주들이야, 그 지주들에게 1결당 2두의 결장미를 부과했다라는 거야. 결장미를 부과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자들, 자, 부유층인데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면서 군포 한 필씩을 더 거뒀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장세, 선박세, 어염세를 균역청에 이관시켜서 바로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활용했다라는 것이지. 나중에 균역청은 선해청은 통합됐다고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렇게 해서 영조는 균역법 실시 이후에 과세 대상을 확대한 건 맞아. 결작, 선무군관포 이런 등등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한 건 맞아.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말 것. 영조가 균역법 실시 이후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양반을 대상으로 군포를 얻었다는 건 절대 안 돼. 양반 대상으로 거둔 건 신분에게 세금을 부담 줬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결국에는 흥선대원군 때에 이르러서 양반 대상으로 바로 호포제 가호마다, 마을마다 다 동일하게 군포를 걷는 바로 호포제 실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양반한테도 거뒀다라는 것은 흥선대원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이렇게 해서 영주의 균형법까지 해서 수치제도의 개편,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출제 1순위 주제를 다뤄봤는데 좀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은 이 정도 시간이 확보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반복해서 복습해서 꼭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수고하셨습니다.